ATM 기계 앞에 섰다. 연금 수령일이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차가운 경고음과 함께 빨간 글씨가 떴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손이 떨렸다. 다시 눌렀다. 또 똑같은 화면.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급히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제 통장이 안 돼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얼굴이 굳어졌다. 고객님, 이 계좌는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 뭐가 제한이에요? 제 돈인데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보호자분이 아드님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아드님 동의 없이는 현금 인출이나 이체가 안 됩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에 가셔서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보호자. 보호자라니. 나는 62살 박순자다. 평생 내 이름으로 살아왔다. 내 손으로 밥 벌어먹고, 내 손으로 아들 키우고, 내 손으로 통장 만들어 연금 모았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직원은 내게 보호자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은행 문을 나섰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다. 손에 든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이제 이건 내 통장이 아닌 건가? 집으로 가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영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다. 밝고 활기찼다. 영민아, 은행에 갔는데 통장이 안 된단다. 피한정 후견인이 뭐냐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엄마 혹시 이상한데 돈 보낼까봐 제가 안전장치 해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안전장치? 네, 그냥 엄마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필요하면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쭉. 전화가 끊겼다. 보호. 또 그 단어였다. 아들이 날 보호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거래 내역은 3개월 전이었다. 그 뒤로 입금만 있고 출금은 없었다. 연금이 매달 들어왔지만 나는 한 푼도 만질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충격이 밀려왔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아들이 나를 보호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거지? 왜 은행 직원이 나를 그런 눈으로 봤지? 왜 나는 지금 내 집에서 내 통장을 들고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있는 거지? 창밖이 어두워졌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통장만 바라봤다. 그 안에 찍힌 내 이름, 박순자. 그 이름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영민이는 내 외아들이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혼자 그 아이를 키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쳤다. 생선을 손질하고 야채를 다듬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영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대학 합격증을 받아올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아들은 착했다. 엄마 힘들지? 라고 물었다.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했고 얼마 뒤 결혼도 했다. 며느리도 괜찮은 애였다. 손주도 낳았다. 나는 이제 편히 쉬어도 될 줄 알았다.
그런데 5년 전 영민이가 찾아왔다. 엄마, 사업 좀 하려고요. 친구랑 같이 식당 차릴 건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이요. 나는 놀랐다.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 아들이 성공하면 내 노후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알았다. 줄게. 통장을 정리해서 돈을 내줬다. 영민이는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식당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다. 영민이는 또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다른 사업 해볼게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또 돈을 줬다. 그것도 실패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다.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연금만 있으면 나 혼자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엄마, 요즘은 은행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아세요? 엄마 통장도 앱으로 관리하면 편해요. 나는 핸드폰을 잘 못 다뤘다.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할 줄 알았다. 아이고, 그런 거 나는 못해. 괜찮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엄마 폰 좀 주세요. 영민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들고 뭔가를 뚝딱뚝딱 눌렀다. 화면에 숫자들이 지나갔다. 나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다. 자, 이제 됐어요. 이 앱으로 잔고도 확인하고 이체도 할 수 있어요. 고맙다, 영민아. 아들은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다. 아, 그리고 엄마. 보안 때문에 공동인증서라는 거 설정해야 하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올게요. 폰 좀 맡겨주세요. 공동인증서. 그게 뭔지 몰랐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니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며칠 뒤 영민이가 다시 왔다. 또 내 핸드폰을 가져갔다. 30분쯤 뭔가를 하더니 돌려줬다. 다 됐어요, 엄마.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나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영민이가 내 공동인증서를 자기 이메일로 복사해갔다는 걸. 내 이름으로 된 디지털 열쇠를 몰래 훔쳐갔다는 걸. 그리고 그 열쇠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거라는 걸. 시간이 흘렀다. 영민이는 점점 바빠진다며 연락이 뜸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손주도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지만 참았다. 아들이 바쁘다는데 뭐라 할 수 있겠나.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요즘 금융사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이상한 전화 오면 절대 응대하지 마시고요. 나는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다. 아들이 날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사기꾼은 따로 있었다. 그건 바로 내 아들이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피한정 후견인, 보호자 동의.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에 갔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확인을 해야 했다.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다. 제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올해 6월에 등록되셨네요. 6월? 6월이라니. 누가 신청했나요?
가족관계를 보니 아드님이 신청하셨고 법원 심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나는 법원에 간 적이 없었다. 저는 법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뒤적였다. 피후견인 분이 의사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서와 함께 신청이 들어왔고 후견인 동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단서? 나는 어디 아픈 데도 없었다. 저는 멀쩡한데요. 진단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원에서 확정된 사항이라 민원실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분과 상의하시거나 후견인이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걸 한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사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다. 6월. 영민이가 내 핸드폰을 가져간 게 5월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피한정 후견인이 됐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이 떠 있었다.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영민이. 스크롤을 올렸다. 7월에 올라온 메시지가 보였다. 요양원 입소 디지털 간편 동의 완료. 링크가 붙어 있었다. 클릭했다. 화면에 문구가 떴다. 박순자님의 요양원 입소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호자 김영민.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까지 해놨다는 거였다. 단톡방을 더 올려봤다. 8월에는 이런 메시지도 있었다. 엄마 연금 자동이체 설정 완료했어요. 이제 매달 제 계좌로 들어올 거예요. 관리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답했다. 고생 많으시네요. 어머님 모시느라. 손주도 이모티콘을 보냈다. 하트였다. 그 하트가 지금은 칼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가족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도, 내 이름으로 요양원 동의가 된 것도, 내 연금이 아들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무것도. 핸드폰을 꺼려다가 말았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단톡방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게 보였다. 영민이가 읽었다는 뜻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 내 공동인증서를 훔쳤다.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들었다. 법원에 거짓 서류를 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 내 연금을 가로챘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거실 바닥에 누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누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민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영민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냐고 물었다.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아프다. 아주 많이 아프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프다. 문자를 지웠다. 전화번호부에서 영민이 이름을 바라봤다. 저장된 사진이 보였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악몽을 꿨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꿈이었다. 아들이 문 밖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 뭔가 해야 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다. 차례가 왔다. 어제 그 직원이 아니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어제 피한정 후견인 등록 확인하러 왔던 사람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내밀었다.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서류를 출력했다. 여기 등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법원 심판 결정문, 후견인 지정 통지서, 그리고 진단서. 진단서를 봤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담당 의사 이름도 있었다. 진단명은 경도 인지장애. 나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이 병원, 제가 간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 또 법원이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로 나왔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법원 심판 날짜가 6월 15일이었다. 나는 그날 집에 있었다. 아무도 나를 법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심판이 난 거지? 서류를 뒤적였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본인 동의서 제출 완료. 전자서명으로 확인.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민이가 내 공동인증서로 동의서에 서명을 한 거였다. 내가 직접 동의한 것처럼 꾸민 거였다.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누군가 옆에 앉았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였다. 공익요원 조끼를 입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공익요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후견인 등록건으로 오신 거죠? 아까 민원실에서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잠깐 바깥으로 나가실래요? 공익요원을 따라 동사무소 뒤편으로 갔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제가 민원 업무 보조를 하는데요. 요즘 이런 일이 꽤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공동인증서 훔쳐서 후견인 등록하는 거요.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거 불법이에요. 전자서명법 위반입니다. 엄마분,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 네. 그리고 하나 더요. 공익요원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몰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사해온 건데요. 어머니 공동인증서 사용 내역이에요. 어디에 접속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저야 뭐 별일 없어요. 공이 끝나면 그만이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당하고 사시면 안 되잖아요. 공익요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꼭 싸우세요. 이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돌아갔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종이를 펼쳤다.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접속한 사이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5월 20일, 법원 전자민원 시스템 접속. 5월 22일, 요양원 입소 신청 사이트 접속.
6월 10일 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청. 6월 15일 법원 전자서명 동의. 모두 내가 모르는 날짜였다. 모두 내가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내 공동인증서로 모든 게 진행됐다. 종이를 꼭 쥐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났다. 평생 아들놈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행복했고 그 손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배웠다고 기뻐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앞에는 거래 불가가 찍힌 텅 빈 통장과 보호자 동의 완료라는 차가운 단톡방 글씨만 남아 있었다. 아, 나는 아들을 키운 것이 아니었다. 내 노후를 통째로 잡아먹을 괴물을 내 손으로 키운 것이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울음이 멎었을 때 무언가 변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슬픔 뒤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였다. 아니, 분노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결심이었다. 나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아들이 나를 무너뜨렸다면 나도 아들을 무너뜨리겠다. 법이 있다면 나도 법을 쓰겠다. 증거가 있다면 나도 증거를 모으겠다. 아들이 디지털로 나를 배신했다면 나도 디지털로 복수하겠다. 종이를 가방에 넣었다. 일어섰다. 집으로 가는 대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싸울 준비를 시작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 앉았다. 변호사는 40대 여자였다. 이름은 정미선. 서류를 내밀었다. 공익요원이 준 접속 기록, 동사무소에서 받은 후견인 등록 서류, 그리고 단톡방 캡처 화면까지.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전자서명법 위반입니다. 전자서명법이요? 네.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도용해서 전자문서에 서명한 거예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도 성립하고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5년. 그리고 후견인 지정도 무효 소송 걸 수 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된 거니까요.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싸우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어떤 증거요? 아드님이 실제로 어머니 연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렸다는 증거. 그리고 아드님이 이 모든 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증거요. 어떻게 모아요? 아드님과 통화하세요. 녹음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세요. 아드님이 뭐라고 하는지 다 녹음하는 겁니다. 통화 녹음. 그리고 하나 더.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세요. 증여세요? 네. 어머니가 아드님한테 준 돈 8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증여 신고 안 하셨죠? 안 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가면 아드님 재산 상태가 다 드러나요. 사업 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머니 연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도 나와요.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줬다.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통화 녹음. 둘째, 증여세 신고. 셋째, 은행 거래 내역 전부 떼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고소장 쓸게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이기실 수 있어요. 상담실을 나왔다. 손에 든 메모지를 봤다.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다. 통화 녹음, 증여세 신고, 거래 내역. 하나씩 해나가면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핸드폰을 켰다.
영민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다. 미안하다. 좀 바빴어.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영민아,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은행에서 내 통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댔어. 그게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엄마 보이스피싱 당할까봐 제가 안전장치 해둔 거예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안전장치. 또 그 말이었다. 그래도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어떻게 하니? 엄마,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근데 영민아, 내가 그동안 엄마 사업 자금으로 받아간 돈 있잖아. 8천만 원. 그거 언제 갚을 수 있겠니? 또 침묵. 엄마, 그게 지금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빚도 좀 있고요. 빙.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투자 잘못해서 돈을 좀 많이 잃었어요. 지금 갚아야 할 게 2억 정도 되는데요. 2억. 그래서요, 엄마. 미안한데 엄마 연금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엄마 연금을 제 계좌로 자동이체해 주시면 제가 조금씩 빚 갚는 데 쓸게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민아,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생활비는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다 보상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 보상.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알겠다.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 진짜 급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녹음을 정지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다. 확신 때문이었다. 영민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돈을 자기 빚 갚는데 쓰려던 거였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연금을 가로채고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던 거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이메일로 백업도 했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떼달라고 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다. 내역을 봤다. 8월부터 내 연금이 매달 영민이 계좌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매달 90만 원씩. 증거가 하나 더 생겼다. 그 다음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동네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증여세 신고 좀 도와주세요. 세무사가 내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8천만 원이면 증여세가 꽤 나올 텐데요. 신고 안 하셨으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그럼 더 좋죠. 신고해 주세요. 세무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다. 서류를 작성해줬다. 며칠 뒤 증여세 고지서가 영민이 집으로 날아갔을 거였다. 1,000만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접속 기록, 증여세 신고서.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갔다. 정미선 변호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이제 고소장 쓸게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자서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4가지 혐의로 고소합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고소장이 완성됐다.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었다. 피고소인 이름에 적힌 세 글자. 김영민. 내 아들. 서명을 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이기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다. 고소장을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복수가 시작됐다. 2주 뒤 영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뭐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고소당했다고요. 엄마가 저를 고소했다고요. 그래, 내가 했다. 침묵이 흘렀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왜 저를 고소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 공동인증서 훔쳐서 나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만들고 내 연금 가로채고 나를 요양원 보내려 한 거. 잠시 침묵. 그리고 목소리가 바뀌었다. 엄마, 그건 엄마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진짜로요. 보호? 2억 빚 갚으려고 내 연금 빼돌린 게 보호니? 그건. 말문이 막혔다. 엄마, 제발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다. 전화를 끊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피한정 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법정에 섰다. 정미선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영민이도 왔다. 변호사를 대동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재판장이 말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정미선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김영민은 원고 박순자의 공동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피한정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자서명법 위반이며 후견인 지정 절차는 무효입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됐다.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 법원 전자민원 시스템 접속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영민이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는 원고의 인지능력 저하를 우려하여 선의로 후견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령이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미선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다. 원고는 현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원고가 방문한 적 없는 병원에서 발급된 허위 문서입니다. 재판장이 나를 봤다. 원고,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일어났다. 예.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멀쩡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 공동인증서를 훔쳐서 제 이름으로 모든 걸 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간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재판에서 병원 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정을 나왔다. 영민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뒤돌아섰다. 엄마, 제발요. 제가 무리한 사업 투자로 생긴 거액의 빚 때문에 나도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다. 2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병원 측 증인이 나왔다. 담당 의사라는 사람이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 박순자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진단서는 뭡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발급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직접 본 건 아니고 피고 측에서 요청해서 서류만 작성해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 표정이 굳었다.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별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영민이를 봤다. 피고는 허위 서류로 후견인 지정을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한정 후견인 지정은 무효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이겼다. 영민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얼굴이 새하였다. 법정을 나왔다. 정미선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형사 재판이 남았어요. 전자서명법 위반 건이요. 알고 있어요. 한 달 뒤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했다. 전자서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4가지 혐의. 증거는 명백했다. 접속 기록,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영민이는 변명할 수 없었다. 판사가 판결을 읽었다. 피고인 김영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영민이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하나 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세와 가산세 합쳐서 1,5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영민이 앞으로. 영민이는 돈이 없었다. 집을 팔아야 했다.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했다. 손주도 데려갔다. 영민이는 혼자 남았다. 모든 걸 잃었다. 요양원도 문제가 생겼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입소 계약이었으니 불법이었다. 요양원 측은 과태료를 물었다. 은행 자동이체도 취소됐다. 내 연금은 다시 내 계좌로 들어왔다. 통장을 확인했다. 내 이름 박순자. 다시 내 것이 됐다. 어느 날 영민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답장하지 않았다. 또 문자가 왔다.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답장하지 않았다.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일주일 뒤 영민이가 집 앞에 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나가지 않았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울고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멀어졌다. 창문으로 내다봤다. 영민이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걸어가고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예전의 내 모습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창문을 닫았다. 오늘 나는 은행에 갔다. 새 통장을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박순자. 은행원이 물었다. 비밀번호 설정해주세요. 숫자를 눌렀다. 내 생일이 아니었다. 영민이 생일도 아니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였다. 통장을 받아들었다. 매끄러운 감촉이었다. 공동인증서도 다시 만들었다. 이번엔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그 USB를 목걸이에 달아 목에 걸었다. 이제 아무도 내 인증서를 훔칠 수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사무소 앞을 지나갔다. 공익요원이 보였다. 나를 도와줬던 그 청년. 손을 흔들었다. 그도 손을 흔들어줬다. 고맙다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집에 도착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 영민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뜯지 않았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거실에 앉았다. 차를 끓였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이 떠 있었다. 영민이, 며느리, 손주. 나갔다. 단톡방에서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름은 내 친구들. 시장에서 알게 된 언니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들.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등산 갈 사람. 답장이 왔다. 3명이 손을 들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저녁을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천천히 먹었다. 맛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한 뉴스였다. 요즘 자녀가 부모 공동인증서 훔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TV를 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영민이 생각이 났다. 아니, 안 날 수가 없었다. 평생 키운 아들이었으니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미웠다. 아주 많이 미웠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슬펐다. 용서할 수 있냐고? 모르겠다.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용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자유롭다는 거다. 내 통장은 내 것이다. 내 연금은 내가 쓴다. 내 공동인증서는 내 목에 걸려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는다. 나는 그냥 박순자로 산다. 62살 박순자. 아직 할 일이 많다. 등산도 가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야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의도 들어야 한다. 이번엔 제대로 배울 거다. 공동인증서가 뭔지, 전자서명이 뭔지, 디지털 동의가 뭔지.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다.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따뜻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악마 같은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완벽한 나무로 사시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도 여러분의 존엄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입니다. 지키세요. 끝까지.